나이 지긋한 피리 연주자인 프랑스의 마마이는 종종 우리 집에서 갖는 저녁 모임에 참석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포도주를 홀짝이며 20여 년 전 이곳 방앗간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에 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노인이 들려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그대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려 한다. 상상해보라 독자들이여. 그대들이 향기로운 와인통 앞에 앉아 늙은 피리 연주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이다. 우리 지방은 말이죠, 선생님.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죽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제분업이 아주 번성한 곳이었죠. 사방에 10군데나 되는 농가에서 사람들이 밀을 빻아달라고 가지고 왔으니까요. 마을 주변의 언덕은 온통 풍차로 뒤덮였고 좌우 어디로 눈을 돌려도 소나무 너머로 돌아가는 풍차 날개가 보였고 짐을 가득 실은 당나귀 무리가 있었습니다. 짐을 실은 당나귀들은 언덕길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요. 매일같이 울려 퍼지는 채찍 소리와 풍차 날개의 딱딱거리는 소리, 그리고 조수들의 이랴 하는 외침을 듣는 것은 즐거웠어요. 우리들은 일요일마다 모여서 방앗간으로 갔어요. 방앗간 주인들은 우리에게 사양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방앗간의 부인들은 시오를 두르고 금 십자가로 치장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여왕처럼 아름다웠지요. 저는 피리를 들고 가서 밤 늦게까지 파랑도를 추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했어요. 방앗간은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파리 사람들은 이 고장 타라스콘 길에 제분 공장을 세울 생각을 했어요. 아주 멋진 신식 공장 말이에요. 사람들은 점차 밀을 공장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방앗간들은 일거리를 빼앗겼죠. 방앗간들이 얼마나 맞서 싸웠지만 공장은 강력했어요. 가엾은 방앗간들은 결국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더는 짐을 싣고 다니는 당나귀들을 볼 수 없었어요. 방앗간 마나님들은 금 십자가를 팔아야 했고요. 사양포도주도 파랑돌도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방아는 긴 휴식을 취했고 풍차 날개는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결국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방앗간을 헐고 그 땅에 포도와 올리브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모든 방앗간이 망해가는 동안 한 털북숭이 제분업자의 방앗간만은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코르뉴 영감님의 방앗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저녁 모임을 갖는 바로 이곳 말이에요. 60여 년간 일해온 제분업자인 코르뉴 영감은 광분했습니다. 제분 공장이 영감을 분노하게 만들었지요. 여드레 동안 그는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공장들이 불경한 밀가루로 프로방스를 더럽힌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감은 말했어요. 거기 가지 마시오. 그 불안당들은 증기를 사용해 빵을 만든다오. 악마의 발명품인 증기 말이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달리 북풍과 산바람을 이용하오. 신의 숨결과도 같은 바람 말이오. 영감은 풍차에 바치는 자신의 찬사가 무척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노한 노인은 방앗간에 틀어박혀 야생 짐승처럼 혼자 살았습니다. 영감은 심지어 손녀인 비베트조차 자신의 곁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15살의 비베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의지할 때라곤 할아버지밖에 없는 소녀였습니다. 그 불쌍한 소녀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고 여러 농가를 돌아다니며 벼를 수확하고 누에를 치고 올리브 따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비베트의 할아버지는 손녀를 매우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감은 꽤나 자주 떼약볕 아래 먼 길을 걸어 비베트가 일하는 농가까지 찾아가곤 했거든요. 영감은 비베트의 근처에 머물며 몇 시간이고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베트를 그런 곳으로 보낸 코르뉴 영감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가 이곳저곳의 농가를 떠돌며 난폭한 목동들을 상대하고 갖은 비참한 일들을 견디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존경받던 코르뉴 영감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감은 진짜 보헤미안처럼 맨발로 다니며 구멍난 모자를 쓰고 누더기 허리띠를 맸습니다. 일요 미사 때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꺼렸지만 코르뉴 영감은 더는 집사석에 앉지 못한다는 사실에 괴념치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교회의 성수방 근처의 어두컴컴한 곳에 앉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리였지요. 코르니우 영감에게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에게 밀을 가져다 주지 않았는데도 그의 풍차는 예전처럼 계속 돌아갔거든요. 밤이면 그 늙은 제분업자가 밀가루 자루를 가득 실은 당나귀를 몰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좋은 저녁이에요. 코르니우 영감님 잘 지내시죠? 농부들이 소리쳤어요. 그럼. 영감은 쾌활하게 대꾸했어요. 항상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신에게 감사할 뿐이지. 사람들이 영감에게 어디서 그렇게 일거리가 들어오냐고 물었을 때 영감은 입술을 손가락에 갖다 대고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쉿, 나는 수출을 한다네. 사람들은 그 이상의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방앗간에 가서 알아보려고도 했지만 꿈에도 그럴 순 없었어요. 심지어 손녀 비베트조차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방앗간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방앗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풍차 날개는 여전히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풍차 앞의 늙은 당나귀는 풀을 뜯어먹고 빼빼 마른 마른 고양이가 창문가에 앉아 햇볕을 쬐며 심술궂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곧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마다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에 관해 떠들어댔지요. 대부분의 영감의 방앗간에 돈자루가 밀가루 자루보다 더 많이 쌓여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피리를 부는 동안 춤을 추는 젊은이들을 보며 나는 내 첫째 아들과 비베트가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싫지는 않았어요. 코르니우의 집안이 품격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했고 참새 같은 비베트가 집안에서 종종거리며 다니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다만 나는 그 둘이 걱정 없이 함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르니우 영감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방앗간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나를 문전박대했어요. 고약한 영감탱이 같으니 영감이 문을 꽁꽁 잠가버렸기 때문에 저는 자물쇠 구멍을 통해 사정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말라깽이 고양이가 제 아래에서 악마처럼 물어댔지요. 영감은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필이나 불라며 무례하게 고함쳤어요. 아들이 결혼이 급하다면 제분 공장의 여인들이나 찾아가라고 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무지막지한 욕을 듣는 제 심정이 어땠을지. 그렇지만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화를 사겼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늙은이는 방 하나 돌리도록 내버려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돌아가 제가 본 실망스러운 광경을 전했습니다. 불쌍한 어린 양들은 제 말을 믿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방앗간으로 가서 할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마 말릴 수 없었어요. 아,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결국 코르니우 영감의 방앗간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했을 때 코르니우 영감은 막 방앗간에서 떠난 참이었어요.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지만 영감은 사다리를 치우는 걸 깜빡했어요. 사다리를 발견한 아이들은 창문을 통해 방앗간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악명 높은 코르니우 영감의 방앗간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앗간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지요. 자루도 미랄도 없었지요. 벽에서도 심지어 거미줄에서도 밀가루를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물론 방아에서 날 법한 고소한 냄새도 맡을 수 없었지요. 먼지로 뒤덮인 방아 아래에서 삐쩍 마른 고양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형편없는 침대와 누더기 옷들, 계단에 나뒹구는 빵 조각, 그리고 모퉁이에 놓인 터진 주머니, 서너 개에서 흘러내리는 석고 파편이 전부였지요. 그것이 바로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이었습니다. 영감이 밤마다 옮기던 것은 다름 아닌 석고가루였어요.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방앗간에서 여전히 밀가루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방앗간의 명예를 위해서지요. 불쌍한 방앗간, 불쌍한 코르니우 영감. 방아가 돌아가지 않는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풍차의 날개는 계속 돌았지만 절구는 텅 비어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와 나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바로 이웃들에게 달려가 짧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감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가 끝나게 무섭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말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진짜 밀 말이에요. 방앗간은 활짝 열려 있었고 코르니우 영감은 석고 주머니 위에 걸터 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방앗간에 침입해 비밀을 캐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방앗간의 명예가 더럽혀졌어. 그는 비통하게 울며 온갖 이름으로 방앗간을 불렀습니다. 마치 방앗간이 진짜 사람이라도 되는 듯 말이에요. 그때 당나귀들이 도착했고 사람들이 예전에 좋았던 시절처럼 힘차게 외쳤어요. 아, 방앗간이군. 코르니우 영감님. 자루가 방앗간 앞에 쌓였고 아름다운 갈색 미랄들이 바닥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코르니우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는 쪼글쪼글한 손으로 미랄을 쥐며 울고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미랄이야, 신이시여, 정말 미랄이야, 어디 좀 보자. 그리고 영감은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어요. 아, 여러분은 내게 돌아올 줄 알았소. 제분 공장들은 모두 도둑놈들이잖소. 우리는 마을이 승리인 미랄들을 방앗간 안으로 들여놓으려고 했어요. 아니 얘들아, 방아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오랫동안 도통 씹지를 못했으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코르니우 영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밀을 빻는 동안 영감은 밀이 담긴 자루의 배를 가르고 당나귀를 돌보며 동분서주했어요. 곱게 갈린 밀가루가 천장으로 흩날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룩한 정의였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영감이 하루도 일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코르니우 영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풍차의 날개도 영원히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코르니우 영감이 떠난 이후 아무도 그의 뒤를 잇지 않았습니다. 어쩌겠어요. 선생님,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지요. 방앗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물론 역마차가 다니던 시대나 지방의회가 있던 시절, 꽃무늬 외투가 유행하던 시기도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린 것처럼요. 이 나처럼 자존심이 센 코르니우 영감을 보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를 부정하는 면이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비밀까지 만들어가며 자존심을 지키려는 영감의 태도는 자존심을 넘어 옛것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와 전통은 상당히 빠르게 오고 가는 것이므로 우리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옛것, 즉 전통을 지키는 노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코르니우 영감처럼 자존심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용할 건 수용하며 지킬 것도 함께 지키는 공정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르니우 영감의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과 자존심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전통이 변화하면서 편해지는 건 좋지만 전통이 사라지는 건 별로이다.